식물과 동물은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조직계가 되고, 조직계가 모여 기관이 모여 하나의 개체, 즉 완전한 생물체를 구성하죠. 여기서 기관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와 같은 큰 구조를 의미하고요. 이전 단계는 그 기관을 구성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동물은 다릅니다. 동물은 조직계가 아닌 기관계를 이루는데요.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 기관이 모여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 개체가 됩니다. 기관계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을 의미하죠. 기관은 이 기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소화계 안에 기관은 위, 소장, 대장 등이 있는 것이죠. 조직과 세포는 기관을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한편 동물은 생명활동을 위해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영양소를 얻어야 합니다. 이 영양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원이 되는 주영양소인 3대 영양소와 에너지원이 아닌 부영양소가 있습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부영양소에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등이 있죠.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사용하기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즉각 사용됩니다. 남는 것은 지방 형태로 바뀌어 저장되죠. 녹말, 설탕, 당 등이 이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은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에 4kcal의 열량을 지니는데요. 지방은 1g에 9kcal의 열량을 갖습니다. 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몸에 쌓을 때는 지방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죠. 부영양소 중 물은 몸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 체온 조절 기능도 지닙니다. 무기염류와 바이타민은 기능 조절에 참여하고, 칼슘과 같은 무기염류는 뼈를 구성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영양소의 검출 방법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과 당,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분은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가열하면 황적색으로 검출됩니다. 녹말의 경우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청람색이 되죠. 단백질의 경우 뷰렌 용액과 만나 보라색으로 바뀌는데요. 뷰렌 용액은 5%의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1% 황산구리 용액의 혼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 수단3 용액을 만나 선홍색으로 검출되죠. 이번 시간에는 생물이 세포 단계부터 어떻게 구성되는지, 영양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주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세포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작아야 하죠. 녹말, 지방, 단백질과 같은 큰 영양소를 포도당처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관계 중 소화계가 담당하죠. 입에서는 음식을 씹어 표면적을 넓힙니다. 그리고 식도를 타고 넘어가 소장에서 흡수되죠. 대장에서는 남은 수분을 흡수하고 항문을 통해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과 위, 소장을 거치는 동안 영양소는 화학적으로 작게 분해되는데요. 소라는 것이 작용하는 거죠. 탄수화물은 흡수되기 위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흡수되기 위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지방은 흡수되기 위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먼저 침 속의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식도를 통해 위로 넘어가죠. 위에서는 위액의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큰 단백질을 중간 크기 단백질로 분해합니다. 위액의 염산 성분은 펩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가죠. 소장에는 세 장소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모이는데요. 첫째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입니다. 쓸개즙은 효소가 아니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죠. 둘째는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인데요. 이자액 안에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아밀레이스는 두 번째 등장입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죠. 트립신은 중간 크기 단백질을 작은 크기 단백질로 분해합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죠. 드디어 지방이 흡수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소장벽에서 나오는 장액인데요. 이 안에는 단백질 소화효소와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작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드디어 모든 주영양소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였습니다. 소화효소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 영양소의 소화에 작용하는 소화효소는 무엇인지, 각각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지, 소화효소가 어디에서 분비되는지, 도움을 주는 물질은 무엇인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해된 영양소들은 소장의 융털을 통해 흡수되는데요. 소장은 굉장히 주름져 있고 주름 표면은 융털이라고 하는 돌기로 덮여 있습니다. 주름도 융털도 모두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융털 안에는 모세혈관과 암죽관이 지나가는데요. 물에 녹는 성분인 포도당, 아미노산 등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이동하고요. 기름에 녹는 성분인 지방산 등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모두 심장에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남은 물질은 대장으로 이동하는데요. 대장에서는 소화작용이 아닌 수분 흡수가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죠. 이번 시간에는 소화가 무엇인지, 소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소화 요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흡수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영양소와 산소는 필요한 곳으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헤모글로빈 덕분에 붉은색을 띠죠. 백혈구는 식균 작용으로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을 하죠. 그리고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으로 영양소와 노폐물,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합니다. 이렇게 혈액은 온몸을 순환해야 합니다. 심장에서부터 심장까지 말이죠. 심장은 이렇게 4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쪽 2개는 심방이고 아래쪽 2개는 심실입니다. 방실이죠. 심장의 주인을 기준으로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입니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죠. 심장은 좌우로는 통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통합니다. 즉 심방에서 심실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이죠. 또한 심장에서 출발하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라고 부르죠. 심실과 연결된 혈관이 동맥이고 심방과 연결된 혈관이 정맥인 것입니다. 이제 심장을 단순화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리고 방실을 나눠주고 동맥, 정맥을 연결해줍니다. 피는 온몸을 순환한다고 했지만 심방과 심방, 심실과 심실 사이가 연결되지 않았었죠.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을 거쳐 우심방으로 들어가고 우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들어감으로써 모든 혈관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세포와 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주 얇고 가는 혈관입니다. 이렇게 온몸을 도는 순환을 온몸 순환이라고 하고요. 폐를 거치는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온몸 순환 먼저 보자면 좌심실에서 온몸을 향해 연결된 동맥은 대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동맥을 통해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흩어지고 온몸의 세포와 만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죠.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온 혈액은 폐순환을 시작하는데요. 우심실과 연결된 폐동맥을 통해 출발하고 폐의 모세혈관으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옵니다.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 다시 온몸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향하는 대동맥의 혈액과 폐에서 돌아오는 폐정맥의 혈액에는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폐로 향하는 폐동맥의 혈액과 온몸에서 돌아오는 대정맥의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죠. 산소가 많은 혈액은 동맥혈이라고 부르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은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대동맥과 대정맥을 흐르는 피가 명칭의 기준인 것이죠. 동맥혈과 정맥혈은 어떠한 혈관을 흐르고 있든지 산소와 이산화탄소로만 구분해서 이름 붙입니다. 이제 혈관끼리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심장에서 출발하는 동맥의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지나가는 모세혈관의 혈압이 두 번째로 높고 마지막에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의 혈압이 가장 낮죠. 출발에 가까울수록 혈압이 높은 것입니다. 혈압이 가장 낮은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죠. 다음으로 단면적입니다. 온몸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세혈관의 단면적이 당연히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정맥이 2등이죠. 마지막으로 혈액이 흐르는 속도와 혈관의 두께입니다. 동맥은 당연히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혈액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이걸 버텨내기 위해 혈관의 두께 또한 가장 두껍습니다.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혈류의 속도도 가장 느리고 혈관도 가장 얇고 가늘죠. 정맥은 또다시 2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 순환하는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혈관의 특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는 코를 통해 들어와서 공기의 관인 기관을 지나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관지 끝에는 폐포라는 것이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어지는 구조인데요. 폐는 이 폐포로 가득 차 있고 모세혈관이 폐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를 감싸고 있는 공간인 흉곽의 움직임으로 폐가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공기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죠.
흉강의 윗부분은 갈비뼈 등의 뼈로 둘러싸여 있고 흉강의 아랫부분은 횡격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일종의 통속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원리는 이런데요.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들어올려지는 움직임을 통해 흉강의 부피가 커지면서 폐의 부피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죠. 바깥의 공기가 압력이 낮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입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는 날숨 과정은 이렇습니다. 횡격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흉강이 작아지므로 폐의 부피도 당연히 감소하죠. 부피가 감소했으므로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압력이 높은 폐에서 압력이 낮은 바깥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기체 교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에서는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죠.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폐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죠.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조직세포 안에서는 영양분과 산소를 소모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계의 구조와 각 기관의 특징은 무엇인지, 흉강의 움직임에 의한 호흡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호흡의 종류와 기체 교환,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 세포호흡은 영양소와 산소를 소모하여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와 물, 암모니아 등 노폐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이산화탄소와 물만 만들지만 단백질에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훨씬 적은 요소나 요산 형태로 바꿔주죠. 영양소는 소화를 통해 얻고 산소는 호흡을 통해 얻죠. 그리고 세포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배출되고 물 또한 일부는 수증기 형태로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요소와 요산은 콩팥을 통해 남은 물과 함께 배출되죠. 이렇게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콩팥은 진짜 콩처럼 생겼습니다. 등허리 쪽에 한 쌍이 있죠. 콩팥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과 콩팥에서 나오는 콩팥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콩팥 자체는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되는데요. 폐 안에 수많은 폐포가 있었던 것처럼 콩팥 겉질과 속질에는 수많은 네프론이 있습니다. 이 네프론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구체는 혈관 뭉치로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피가 들어옵니다. 한편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은 피가 아니라 오줌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죠. 사구체는 혈관이 뭉쳐있기 때문에 압력이 높습니다. 압력이 높은 사구체에서 압력이 비교적 낮은 보먼주머니로 포도당, 요소 등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빠져나오죠. 크기가 큰 혈구와 단백질은 혈관에 남아있습니다. 체의 원리를 생각해도 되겠네요. 보먼주머니로 나온 물질은 세뇨관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이 세뇨관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죠.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아미노산, 물 등은 혈관으로 재흡수되고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 성분은 반대로 분비됩니다. 세뇨관을 지나야 진정한 오줌인 것이죠. 이 오줌은 콩팥에서 나와서 오줌을 모아두는 기관인 방광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사이의 연결 통로는 오줌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죠.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관계 사이에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 오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배설계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